살래. 아빠가 불쌍해서 그래서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올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다시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고 싶을 땐 울어야지. 난 괜찮아. 승규 씨 옆에서 언제나 지켜줄게. 그날 남편에게 죽을 써주고 남편은 몇 숟가락을 먹더니 피곤했는지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씩씩하게 생활을 했고 얼마 후에 남편은 유통업 쪽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유통업과 관련한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이제는 자기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고 했거든요. 나 신중하게 결정한 거야. 당신 내 성격 알지?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재산 조금이랑 내가 모아둔 돈 해서 시작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야. 나 믿어줘, 하정아. 남편의 말에 저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서처럼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봐. 내가 앞으로 짧게 5년 동안의 계획을 정리해봤어. 사업이 하고 싶으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진행해도 될 일이지만 남편은 꼭 저의 동의를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진심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져서 저는 남편을 돕겠다고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신중할 때는 신중하고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이라서 사업도 원하던 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흑자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에서 인터뷰도 하게 됐죠. 젊은 나이에 사업에 도전해서 성공한 CEO라는 타이틀을 내건 기사들이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저도 제가 하던 일의 수를 조금 줄이고 남편 옆에서 일을 도왔어요. 그러다가 첫째 아들을 낳고 저는 피아노 강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육아를 맡아서 했습니다. 남편도 물론 아이를 잘 돌봐줬고요. 첫째는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어쩜 이렇게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냐?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겼지? 참나. 나도 나 닮은 예쁜 딸 하나 낳아야겠다. 그러자. 둘째 얼른 가질까? 아, 뭐야. 징그러워. 그렇게 첫째를 낳고 2년 뒤에 저는 남편과 둘이서 원하던 대로 저를 빼닮은 딸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무엇 하나 어려운 일 없이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난 이후에는 하루에 5시간씩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저도 남편 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독일어를 할 줄 알아서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날도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일입니다. 한창 코로나 때문에 저희 사업도 조금 주춤하고 힘들 시기였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리 전화를 늦게 받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 줄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연락이 끊기고 본인이 같이 사는 남편에게 돌아갔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별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번호 안 바뀌었네? 나 퓨전 식당 하는데 한번 놀러와. 너희 사는 데서 1시간이면 오니까. 주소 찍어줄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전화를 끊은 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니 정말 저희가 사는 곳에서 차로 40분이면 가는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곳이었고 생긴 지는 7년이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바로 그 가게를 장만한 것 같더라고요. 리뷰를 훑어보니 사장님 내외가 친절하시다는 리뷰들이 많았어요. 맛에 대한 평가는 잘 없었어요. 리뷰야 돈 주고 알바를 써서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남편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 회사는 급한 불을 끄고 점점 코로나 전처럼 안정화 단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제사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라고 주소까지 찍어줬잖아. 그게 지금 언젠데? 나 무시하니? 그게 아니고요. 승규 씨가 어머님 만나는 거 싫어할 것 같아서. 싫긴 왜 싫어? 너희 시아버지 다음 주에 기일이지? 내가 제사 지내러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승규한테도 말해놔. 그 인간이 좋아하던 음식 제사상에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너희 지금 사는 집 주소 찍어놔라. 다음 주에 보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언제 왔는지 남편이 제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설마 그 여자야? 응. 어머님이 다음 주 아버님 기일에 제사 지내러 오신다네? 뭐라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나 참. 그래, 오라 그래. 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리고 우리 애들은 그 여자 보여주기 싫으니까 장모님 댁에 맡기고.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이야기에 몸서리를 치며 정색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으로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했지만 그 유언마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상처가 깊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줄은 그때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삿날이 됐어요. 그날은 남편 말대로 저희 애들 둘을 친정에 맡겼습니다. 애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좋아해서 자주 갔던 터라 친정에 가는 걸 좋아했죠. 아이들을 맡겨두고 남편과 저는 제사를 지낼 장을 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간장게장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매년 제사 때마다 간장게장을 올렸거든요. 간장게장은 미리 재워뒀었고 저는 전과 국을 할 재료들을 사서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참 요리를 다 하고 제사 준비를 마칠 때까지 온다던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뭐?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 웃기고 있네. 하정아, 그냥 우리끼리.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던 중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더 인상이 고약해진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그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왔어. 치, 오긴 왔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려고 온 건지 원. 내가 열어줄게.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고 전과는 다르게 살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남편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 문을 열어줬네. 잘 지냈지? 얼굴 좋아졌네. 우리 며느리도 잘 지냈지? 내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급하게 일이 생겨서. 이거 너희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메밀 배추전이야. 아직 따끈따끈하니까 제사상에 올리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남편은 옆에서 아버지가 언제 메밀 배추전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던 순간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도 본인 남편에게 간다며 매몰차게 가버렸던 양반이 통곡을 하면서 주절대더라고요. 아이고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만 살겠다고 아들까지 버리고 도망가서 정말 미안해 여보.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남편은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침내 속내를 드러내며 남편과 제 손을 붙잡고 말을 이어갔죠. 애미야, 그리고 승규야, 나 정말 곧 죽을 것 같다.
그 말에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코로나가 야단이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식당 2호점 냈는데 본점도 2호점도 쫄딱 망해서 지금 빚더미에 앉았어. 식당 다 정리하고 갚을 거 다 갚아도 3억이 모자라. 정말 죽을 맛이다.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쇼하러 오셨구나. 남편의 말에 흠칫 놀란 시어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이 계속 눈물 연기를 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승규야, 네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억하심정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엄마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 아빠도 유언으로 엄마 용서하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랑 나랑은 피로 얽힌 인연이야. 가족인데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갑자기 헐크처럼 돌변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가족?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가족? 필요할 때만 썼다 버리는 게 당신한테는 가족이야? 아니 승규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너 대체 왜 그러니? 엄마 이제 늙고 힘도 없는. 당신 아무 소리 말고 딱 기다려. 그리고 남편은 쿵쿵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서 낡은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통장을 보자마자 시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화들짝 놀라서 들고 있던 커피잔도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대더라고요. 그런 그 여자 눈앞에 남편이 통장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딱 보니까 알겠지?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걸 보고도 모른 척하지는 못할 거야. 봐, 당신이 돌아가신 아빠 통장에서 빼돌린 돈이 얼만지 보라고! 그 여자는 남편이 건네주는 통장을 볼 생각도 하지 않으며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승규야, 네가 오해하는가 본데 네 아빠 고맙다고 나한테 보낸 돈이야. 그거 내가 억지로 가지고 간 거 아니다. 고맙다고 보낸 돈? 이 통장 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주려고 적금 들었던 통장이야. 적금 통장 이름도 승규 결혼자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하루에 한 번씩 계좌 이체할 때 그 시기에 우리 아버지 항암 주사 맞고 정신없던 날들이었어.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을 쳐? 당신이 인간이야? 아빠 아프다는 거 알고 나서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지?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예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아니야. 3억? 웃기고 있네. 남편의 윽박에 당황했는지 저에게 매달리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머, 승규 얘가 왜 이러니? 정말 오해야 승규야. 저에게 매달린 여자를 떼어내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당신 이거 도둑질이야, 알아? 우리 아빠랑 당신이랑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근데 아빠 돈을 불법 편취한 거 이거 내가 고소할까? 하정아, 112에 전화해. 여기 도둑놈 있다고 잡아가라고 당장 전화해. 남편이 흥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 여자가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경찰은 안 돼. 미안하다, 미안해.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네.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기일에 찾아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할게. 그러면서 남편이 휴대폰을 들자 그 여자가 남편의 휴대폰을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저와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해.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도박을 해. 그래서 내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라서 그래서 그 돈 몰래 빼돌렸다. 그리고 그 돈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하고 퓨전 식당을 차렸는데 이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니?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의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용서?
난 당신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용서 못해. 민사, 형사 다 고소할 거야. 어디 한번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 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얼마나 철판을 깔아야지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할 수 있어? 당신 정말 인간이야? 고소만은 안 된다. 나 진짜 갚을 돈도 없고 징역 살아야 돼. 지금 안 그래도 사채까지 져서 죽을 맛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니? 악어의 눈물을 짜내며 말하는 그 여자에게 남편이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당신 멋대로 가져간 돈 2억! 이거 10년 내로 갚아. 각서 쓰고 공증 받아. 그럼 내가 오늘 일은 잊어줄게. 남편의 말에 그 여자가 알겠다고 했고 각서를 쓴 후에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니 떠났습니다. 그 여자가 가고 난 뒤 남편도 저도 온몸에 힘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멍하니 있다가 멍한 표정의 남편을 보고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승기씨, 나한테 진작 말하지.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어. 제 말에 남편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난 괜찮아. 하정아,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끝까지 저 악마 같은 여자를 믿고 나한테 용서해 주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하늘에서 저 여자 실체를 알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더니 시아버지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으니까 아버지도 노여워 마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나중에 만나면 제가 못다한 효도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여자는 각서에 쓰인 대로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돈을 넣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6달을 채우지 못하고 끊겨버렸습니다. 끊긴 걸 알았지만 남편도 저도 그 돈이 들어오건 말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들어온 돈들은 남편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서 한부모 가정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여자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뿌리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여자가 어딘가에서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 듣고 있어? 혹여나 이 사연 듣고 우리한테 또 연락할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 믿어요. 어디서 뭐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신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남은 일생 지은 죄값 치르며 살길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적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네요. 남편도 제가 보낸 사연을 듣고 마음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 덕분에 남편은 일을 갈며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 사업이 잘 돼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성실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며 잘 지내겠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도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려고 해요. 누구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자식 버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못하죠. 인간이라면, 엄마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 감사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희의 사연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